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는 3대1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스코어와는 별개로 경기에 임한 방식은 각기 달랐습니다. 시메오네는 바르사 본래의 수비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려 했습니다. 물론 플릭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레띠의 교체 변화까지 역이용하면서 스코어를 앞서 나갔습니다. 이제 먼저 시메오네의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경기 시작부터 상대를 무너뜨릴 계획을 들고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는 바르셀로나 수비 형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사의 수비 구조는 알다시피 장단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플릭의 아이덴티티는 매우 높은 수비 라인입니다. 때때로 하프라인을 수비 기준점처럼 활용할 정도입니다. 이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통해 넓은 뒷공간을 제어하려는 의도입니다. 동시에 상대 진영에서 전투를 만들어 공격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따라서 전방부터 강한 압박이 자연스럽게 수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레반도프스키를 도와줄 추가적인 전방 인원이 필요합니다. 올모가 전진해 4-4의 형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측면 윙어인 하피냐와 야말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중앙은 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면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시메오네는 바르사의 빈 측면과 넓은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리려 했습니다. 실제 공격 방향 지표를 봐도 양 측면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르셀로나가 위험에 빠지는 장면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압박을 위해 야말과 하피냐가 깊숙하게 끌려나갑니다. 넓은 측면을 커버하기 위해 발데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를 벗겨낸다면 뒷공간 침투를 그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장면은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측면 전환을 허용한 장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하피냐가 센터백을 압박하느라 자리를 이탈합니다. 풀백인 몰리나에게 넓은 공간이 부여됩니다. 아틀레티코는 손쉽게 측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죠. 결국 발데는 2대1 상황에 놓여 뒤늦게 점프하는 장면이 발생합니다. 이는 시메오네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마르틴의 태클을 유도해 옐로 카드까지 이끌어냈죠. 또한 측면 전환을 쉽게 성공시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르사의 수비 라인이 매우 높기 때문에 풀백들이 더 좁혀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센터백 뒤 공간을 커버해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환된 볼을 중간에서 차단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비 리스크를 실점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탈취당하자 수비 라인은 하프라인 근처까지 전진해 있습니다. 전방 선수들이 충분한 압력을 넣지 못하자 곧바로 뒷공간 침투에 노출됩니다. 심지어 쿠바르시의 바디 포지션 또한 좋지 못합니다. 결국 단 한 번의 패스로 바에나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플릭은 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려 할까요? 윙포워드가 압박을 위해 깊게 전진한다면 높은 위치에서 곧바로 역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르셀로나는 발데와 쿤데라는 풀백 자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전진 타이밍과 속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따라서 전방으로만 연결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진이 지닌 질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 센터백을 정면으로 마주한 상태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측면 전환 위험 역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측면은 중앙보다 골문까지 도달해야 하는 거리가 더 깁니다. 그만큼 수비진이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득점을 위해서는 결국 중앙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대응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시메오네는 이처럼 적극적인 전진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려 했습니다. 수비 라인의 과부하를 걸어 상대를 제압하려 합니다. 스로인을 진행할 때도 박스 안에 많은 선수를 배치해 골문을 직접적으로 노렸죠. 하지만 이러한 적극성은 역으로 수비 전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말이 단독으로 전진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의 특유의 아웃사이드 패스를 통해 전방을 위협하기도 했죠. 또한 전방에 많은 선수를 배치한 탓에 중앙의 넓은 공간을 허용합니다. 올모가 아무런 견제 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어 하피냐의 위협적인 크로스까지 연결되었죠. 바르사는 경기 대부분을 주도했지만 알레티 공격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모의 역전골 이후 수비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야말의 뒤쪽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쿤데가 앞으로 끌려나가도 쿠바르시가 정확한 타이밍으로 메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시에 에릭과 페드리까지 후방으로 내려옵니다. 보다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형성했죠. 알바레즈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오프사이드 트랩을 통해 추가적인 침투도 억제해냅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뛰어난 수비 협력을 보여줍니다. 발데는 정확한 전진 타이밍으로 상대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강한 측면 트랩까지 더해져 알레티는 반대 측면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수비로 1점차 스코어를 유지할 수 있었죠. 물론 후반 막판 알마다가 결정적인 침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아내면서 동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플릭은 시메오네를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을까요? 알레티는 4-4의 블록을 구성했지만 전체 형태는 비대칭에 가까웠습니다. 올모를 카르도소가 적극적으로 마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리오스가 두 피벗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양쪽 윙어를 좁혀 공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하피냐와 야말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면서 압박까지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코가 한 칸 내려와 에릭을 수비 그림자에 둡니다. 중원 수적 열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알레티는 이 형태를 고정적으로 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백패스를 방어
자세로 삼아 전방 압박을 병행합니다. 윙어들 또한 깊게 전진해 상대를 계속해서 뒤로 밀어냅니다. 그럼에도 전진 패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풀백을 정면으로 압박하기 위해 윙어가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바르시와 마르틴은 이 틈을 노려 종패스로 전방 압력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전진한 공격수와 넓게 벌어진 윙어들로 인해 교체로 투입된 코케는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이 역시 바리오스가 올모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릭에게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죠. 이와 함께 4-4-2 블록이 가진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납니다. 공격수들이 수비 전환 시 제때 내려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격수가 빠르게 피벗을 마크해야 상대의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야말에게 공이 전달되기까지 블록 전체 이동 시간을 벌 수 있죠. 그러나 알바레즈와 바이나는 이를 수행하지 못한 장면이 두 차례 나옵니다. 페드리가 야말에게 전환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죠. 결국 야말이 1대1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선수 개인의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피냐와 페드리 조합은 아틀레티코에게 여러 문제를 안겨줬습니다. 하피냐는 자신의 마크맨 뒤로 침투하는 액션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내려오는 움직임입니다. 그는 포켓 공간에서 공을 받아내는데 능숙합니다. 이는 레반도프스키가 상대 수비수들을 묶어두었기에 가능했죠. 또 다른 모습은 피벗 사이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공격수의 침투를 보조하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움직임이 페드리와 결합되면서 더욱 위협적인 옵션이 됩니다. 둘은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으로 상대에게 수비 딜레마를 안깁니다. 특히 코케를 상대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1차 패스를 쉽게 성공시켰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하피냐의 동점골입니다. 랑글레디 공간을 파고든 하피냐에게 페드리가 완벽한 공간 패스를 연결합니다. 이 장면은 곧 득점으로 이어졌죠. 이러한 중원 유연성에 에릭까지 더해져 더 강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3백 사이로 내려와 볼 흐름을 살리다가도 순간적으로 공격수 뒤쪽으로 이동해 공을 받아냅니다. 이는 바리오스가 올모를 마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에릭의 패스를 받은 올모가 바리오스를 무너뜨리며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가 이를 살리지는 못했죠. 하지만 알리티 교체 이후 전체적인 구도는 바뀌게 됩니다. 60분까지 시메오네는 종종 최후방까지 내려가 수비 라인을 강화했습니다. 바리오스 역시 올모를 따라 깊숙한 위치까지 내려가는 경향도 보였죠. 즉 수비 숫자가 4명에서 6명까지 변하는 유연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쉐를로트와 알마다가 투입되면서 전형적인 4-4 형태로 전환됩니다. 이제 오른쪽 윙은 최후방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리오스 또한 올모를 맨마킹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 직후 자유를 얻은 올모에게 곧바로 실점을 허용하게 됩니다. 바리오스는 올모 대신 피벗을 견제해 고정된 4-4-2 블록을 가져갑니다. 자연스레 라인 사이에서 올모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 공을 전방까지 전진시킵니다. 이어진 장면에서 페드리의 패스를 올모가 정확히 받아냅니다. 곧바로 수비 라인과 마주하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와 연계해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시메오네의 고정된 4-4-2 시스템 변화가 올모에게 자유를 안겨줬습니다. 그가 직접 득점까지 기록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죠. 교체 변화를 바르셀로나가 완벽하게 역이용한 장면이었습니다. 실점 이후 알레티는 중원 열세를 허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윙어인 갤러거를 안쪽으로 좁히는 선택을 합니다. 수비 시 중원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나 역습 시 갤러거가 안쪽에 위치하면서 빠른 측면 공격을 전개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리즈만을 투입해 구도 변화를 줍니다. 그를 한 칸 내려 피벗을 마킹합니다. 대신 갤러거를 중앙에 두고 알마다는 넓게 배치합니다. 이는 중원을 차단하면서도 측면 공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알레티는 동점골을 위해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발데의 언더래핑을 허용하고 말았죠. 페란의 쐐기골이 나오며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스코어보다 전술의 충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플릭의 수비 약점을 시메오네는 파고들려 했습니다. 시메오네의 시스템 변화를 플릭 역시 역이용하려 했죠.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수비를 더 효과적으로 공략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